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노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반등세를 보이면서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개인 투자자로서의 변호사님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변호사긴 한데 네. 가끔 투자 어플리케이션도 들어가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지 한 4, 5년 돼서 네. 몇 년 전에 대형 로펌에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로 근무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제 기억에는 이제 개당 많이 폭락했을 때 16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네.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이후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일정 부분만 좀 남겨놨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일부 주요 암호화폐 놔두고 나머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에이다나 그 제가 요새 네. 좀 좋게 보고 있는 뭐 샌드박스 같은 이런 알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덩달아 상승한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샌드박스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이더리움이 16만 원이었으면 정말 옛날 얘기 같기도 한데 불과 4, 5년 전이라고 하니까 새삼 놀랍기도 싶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이 쉽지 않겠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래도 변호사를 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과학고랑 카이스트를 거치면서 이제 네. 수학과랑 전산 관련 지식이 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논문을 읽고 이게 개념이 뭔지 원리가 네. 뭔지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 후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오면서 뭐 관련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고 이제 네. 현업 관계자분들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좀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ICO에 여러 개 참여해 보면서 네. 뭐 백서만 보고 이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스캠은 아닐지 이런 걸 고민해 본 뒤에 좀 이제 아기처럼 약간 엉금엉금 걸음마를 뛰듯이 이렇게 개인 지갑에서 제 이더리움 이체해서 넣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누구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은 항상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코인 투자에 있어서.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네. 가격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네. 이거 잘못 산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이러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큰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런 게 좀 참는 게 좀 힘들었는데요. 네. 초기 코리들이 어려워하는 건 뭔가요? 파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파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입금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입금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좀 실수하신 적이 있을까요? 입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기도 하고 지금 변호사다 보니까 직업의 특성상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팝업이 뜨거나 뭐 주의사항 이런 게 뜨면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서 좀 이제 아직까지는 오입금 관련된 실수를 한 적 없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워낙에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코인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점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그만큼 오입금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입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 검은 이 그림자로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5일 상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3가지 코인들이 상장이 됐는데요. 6개월 만에 상장이 된 이런 사례여서 많이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예, 저 수요일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고제도 이제 개시가 돼서 이제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다시 이제 상장이 재개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우리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이제 지난 15일에 오랜만에 뭐 누사이퍼, 폴리곤, 뭐 솔라나 등 몇몇 코인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폴리곤이라는 암호화폐에서 소위 말하는 오입금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상장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존의 폴리곤 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것을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 옮겨서 네. 자기 전자지갑으로 이제 옮겨놔서 이제 그 마켓에서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지갑을 이제 이더리움 계열 프로토콜인 ERC20만 지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ERC20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는 폴리곤을 이제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해서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폴리곤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업비트에 상장됐다고 하니까 오입금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약간은 어렵긴 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폴리곤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업비트에서는 ERC20 네트워크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네.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4가지 전송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 체인 블록체인 활용해서 어떤 토큰의 형태였다가 최근에는 자체적인 메인넷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일시에 다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던 토큰을 이제 메인넷으로 옮길 경우에는 1대1로 소각해서 전송해주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조치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형태의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병행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업비트로 전송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중 일부가 ERC 체인이 아닌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는 다른 3가지 네트워크 중 하나로 전송이 돼서 입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됐고, 이에 대해서 업비트 거래소 측에서도 복구가 좀 어렵다라는 네.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 정보를 잘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네. 그 지점에서 이제 투자자랑 거래소와의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네. 제가 좀 살펴보긴 하니까 이 입금을 최초에 받을 때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네. 이제 폴리곤 입금을 받으면서 ERC20이라는 가로 열고 이런 네. 문기를 부기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다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이제 투자자들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잘못 입금이 되면 고객의 자산이 상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뭐 유의사항도 좀 설명을 해놓는다든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는데, 상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별도 뭐 안내가 없었다가 이제 네. 입금을 했는데 제대로 자기 전자지갑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조금 기다려보다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문의를 이제 빗발쳐지니까 이제 거래소에서는 부랴부랴 이렇게 팝업 창을 띄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라 이렇게 네.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제 업비트가 구독 중인 ERC20을 쓰지 않고 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나 매틱 메인넷 등으로 전송을 해서 피해 사례가 커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ERC20 체인, 뭐 프로토콜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 뭐 사이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셨거나 아니면 네. 전송하실 때 잠깐 착오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차이를 명확히 좀 알고 계셨던 분이라도 업비트 측의 공지된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송에 소요되는 수수료, 가스 같은 어떤 수수료를 좀 절약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른 체인에서 전송되고 있던 그 코인을 이체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BSC,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뭐 디파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뭐 덱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래머블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체인인데, 이걸 이제 거래소 측에서도 좀 이제 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 가상 머신도 지원을 한다든지 뭐 다른 체인에 사용하시는 이용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바이낸스에서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거래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외부로 이체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뭐 외부 업체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체인에 직접 다시 그걸 올릴 경우에 제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이런 점을 알지 못한 분들이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업비트에서 15일에 폴리곤 한 가지만 상장을 한 거 아니고 세 가지를 상장을 했는데 다른 코인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다른 코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뭐 출시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메인넷이 없어서 전량이 이제 ERC20 네트워크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자체 메인넷으로만 입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제 폴리곤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메인넷이 있는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ERC20 네트워크만 지원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을 야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일각에서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곧 피해로 이어진 상황 같은데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거래소로 네. 등극을 했고, 이제 유저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상장이 좀 많이 흥행을 한 것 같아서 덩달아 피해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규모는 지금 추산 중이긴 한데 대략적으로는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네. 규모로 알려져 있고, 피해 금액으로 치면 한 100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액과 그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업비트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급된 지갑 주소에 네트워크와 동일한 디지털 자산을 입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입금된 지갑 주소의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네.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제 복구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코인이 전송된 것이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네. 다만 이 재단 프로젝트 팀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저께 19일에 업비트와 이제 피해자 측이 모여서 이제 면담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업비트 측에서 이제 원활하게 복구가 완료될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거래소에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보상안을 한 3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복구가 완료됐을 때 입금했던 수량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상장일 네. 최고가 70%를 보장해주는 이런 옵션, 마지막으로는 뭐 복구 시점까지 오입금된 폴리곤 수량의 한 5%를 매일매일 가산해서 지급해주는 이런 3가지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업비트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겠고, 아니면 보도되지 않는 이제 숨겨져 있는 네. 사례도 있겠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뭐 칠리스 코인 같은 경우 뭐 일부 오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단과 협의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조금 이제 입금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전례가 있어서 피해자들도 그렇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업비트 폴리곤 오입금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업비트 측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미적거리고 있지 않고 좀 네.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이 벌써 일응 정리가 돼서 그저께 밤에 업비트 측에 좀 이제 접수가 이제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소송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복구가 끝내 불가능해지고 비트 측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안이 이제 제시가 안 되면 일부 투자자들 주도로 어떤 소송이 제기될 그런 위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예상을 해보면, 뭐 오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오입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이 이제 법률상 이제 원인이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돼서 그 자체를 반환하라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좀 공지가 미비했기 때문에 내가 오입금을 하게 돼서 재산상 손실을 봤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형태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폴리곤이 오입금 됐다 하더라도 업비트의 소유가 됐다거나 업비트가 처분 가능해진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런 오입금 관련된 얘기들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입금 회복에 대해서 꽤 자신만만한 거래소 아니었나요? 네. 예, 뭐 그렇게 홍보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근에 업비트 측에서 홍보를 한 뭐 자료를 봐도 지난 4년 동안 업비트의 오입금 복구 요청이 총 22,033건 있었는데 그중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인데 2539건 네. 비율로 따지면 한 93% 정도에 대해서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93% 정도가 복구가 쉬운 어떤 그런 사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업비트가 굉장히 복구를 잘했기 때문인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 순수하게 비율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피해 사례 제보 오픈 채팅방에도 종종 이런 오입금 관련 사례가 올라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클 네트워크를 BSC로 선택해서 업비트로 이클을 발송했는데 업비트는 이클 네트워크만 취급하고 있어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입금 사례가 꾸준히 있는데 피해자 방도 개설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피해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거의 동일한 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를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해서 전송했는데 이제 우리 업비트 거래소에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오입금 사례인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런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해서 발생한 오입금이 전체 오입금 사례 중에 한 48.9%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피해를 겪으시게 된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를 동시에 네. 사용하고 계신 피해자들이 아마 이런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오입금 사태를 좀 쉽게 인터넷 뱅킹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계좌를 잘못 적어서 돈을 다른 데로 보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네.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이체를 하실 때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없는 계좌번호입니다. 네. 라던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계좌번호라는 이런 팝업이 당연히 뜨기 마련이고요. 아니면 뭐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어떤 수신인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이체 요청을 하면 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던가 이제 뭐 직원이 관련 있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마련이고 또 은행 간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오입금이 되면 이제 은행 측이 우선적으로 반환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사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 책임이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확인해 줄 수 있거나 오입금을 이런 절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자가 뭐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그 손실은 그대로 감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꼭 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네. 이제 뭐 각각의 거래소나 어떤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복구를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많은 거래소들은 이제 오입금된 코인을 다시 복구해주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수수료나 뭐 인건비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행인데 그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들마다 상당히 네. 다른데 유형별로도 다르고요. 네. 거래소별로 최대 한 40만 원 정도까지 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차이가요? 조사가 됐는데 최근 이제
코인원에서는 이제 24시간 이내 신속 복구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게시를 하면서 기존에는 1트랜잭션에 복구당 3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이제 24시간 이내에 해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올렸는데 이 때문에 수수료 장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오입금이 된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태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시시각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급행 수수료 같은 걸 좀 부담하고서라도 조금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이해해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입금을 했다고 해서 다 복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100%는 아니니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비트를 기준으로 이제 4년 동안 복구한 전체 비율은 이제 93%라고 네. 하면 나머지 7%는 이제 복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업비트에서는 이제 복구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갑 주소에 토큰 컨트랙트의 주소를 넣어서 네. 이체를 실행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관련된 뭐 지갑 주소라던가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0x로 동일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고요. 조금 이제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같은 경우를 이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프라이빗 키가 없어서 오입금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꺼내올 열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구가 좀 어려운데 보통 지갑 주소라든지 올바른지를 확인하려면 주소의 맨 마지막 부분은 사실 다르기 마련이어서 맨 마지막 부분을 꼭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유형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례에서 다뤘던 것처럼 네트워크의 선택을 좀 잘못한 입금인 네.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비중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이제 비트코인 계열 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에서는 그 복구 서비스를 미국의 보안 솔루션 업체인 빅고에게 위탁해서 좀 맡기고 있는데 그 빅고에서 복구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를 유형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복구가 불가능한 이 7%의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제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네, 대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입금 혹은 뭐 차고 송금권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거나 도와주긴 하지만 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혹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수로 오입금을 했지만 복구 시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각 복구 업체가 뭐 저마다의 이제 노하우나 그런 것에 해당해서 완전히 밝히진 않고 있는데 일단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잘못 입금된 그 전자지갑 주소가 그 거래소에 있는 다른 고객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한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잘못 입력한 전자지갑 주소가 이제 그 본인의 그리고 동일 계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 측에서 좀 협력을 해주던지 아니면 관련 기술상 좀 복구가 용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주소가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암호화폐 주소가 16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사실 아무런 의미도 좀 없는 네. 이런 문자열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알파벳과 숫자가 숫자, 섞여 있기도 네. 하고 대문자랑 소문자도 좀 나눠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토시가 만든 최초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인데 이것을 사실 외우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주기율표 같은 정도죠. 주기율표는 그렇죠. 숫자라서 외우기라도 해볼 텐데 네. 이것은 저도 절대 외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외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복붙,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해서 우려스러워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이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유형의 사기 수법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를 해서 이게 해커의 네. 것으로
바꿔 넣는 이제 악성 코드를 활용한 어떤 사기 수법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컨트롤 C를 누르면 그게 이제 클립보드라는 메모리상의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던 악성 코드에 의해서 그 정보가 그 주소가 해커가 미리 지정해둔 그 주소로 치환,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V를 누르면 그 창에 그 정보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될 텐데 그게 원래 복사해서 넣었던 그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가 아니라 네. 해커에 의해서 이제 바꿔치기 된 그 주소가 입력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우는 것도 어렵고 컨트롤 C, 컨트롤 V도 어렵다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체 같은 것을 실행하실 때 입력이 된 주소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네. 꼭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은 동일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일정 부분의 어떤 주소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OS라던가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어떤 각종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를 적시하고 특히 백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준비했는데요. 지난 2019년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에어드랍 이런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전산 오류가 나서 이제 코인이 잘못 오입금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에어드랍을 해줘야 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어떤 다른 코인이 잘못 이제 입고가 돼서 이렇게 잘못 입고된 코인을 받은 회원들이 일부 회원들이 그걸 이제 시장에 이제 되팔면서 시장에 그 거래소 내 시장에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좀 폭락했던 이런 굉장히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이제 공지를 내서 이제 피해가 6억 원 정도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매도한 회원들이 반환을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가 반환이 되진 않았고요. 그 중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회수가 됐다고 알려졌었고 특히 네. 이 시장에 매도하신 회원들은 이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 주문을 내서 거래가 체결돼서 출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 그려지는데 거래소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피해가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거래하던 그 특정 거래소에서만 그것도 이상한 알트코인도 아니고 네.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폭락하니까 너무 황당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련돼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제 셧다운을 하고 서버를 점검한 다음에 특정 시점 이전에 그 상태로 롤백을 실행을 했고요. 하지만 뭐 그 전후에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세가 폭락해서 그 거래소에서 또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덩달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제 코인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당시 해당 거래소의 운영 부실 문제로 문제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 오입금 내역은 다 회수가 됐을까요? 네, 이게 뭐 알려져 있으면 이만 보도가 됐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전부 다 회수를 했던지 아니면 네. 뭐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했던지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회수가 됐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오입금인 걸 알면서도 회원이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출금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네. 2018년도에 이제 S증권 유령 주식 사태라고 있었고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 실제로 직접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입고된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내다판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그 업무상 배임죄가 각각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사고를 수습해야 될 어떤 의무를 이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이제 임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배임죄가 인정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테크니컬한 거긴 하지만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 그러니까 즉 물건을 보관할 네. 의무가 있는 자가 이것을 임의로 소비하든지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암호화폐가 물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지금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고요. 절도죄 역시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여서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은 당연한데, 현행 법률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듣다 보니 궁금해졌는데, 이렇게 오입금 사례가 만약에 좀 실생활에 가까운 이 은행에서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계좌를 잘못 적어서 입금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름까지 같아서 제 돈이 다른 사람한테 이체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네. 이 예금 계좌의 오입금, 그러니까 네. 이거 소위 말하는 법조계에서는 차고송금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오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은행 제도가 은행의 어떤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이제 수십 년도 넘게 이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사례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법리도 이미 정립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도 어느 정도는 완비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차고송금이 이제 발생했으면 자기가 송금을 요청한 자기 은행에 의뢰를 하면 그 금융기관이 수취인한테 연락을 해서 반환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 예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곧바로 별다른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 없이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지고요.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동시에 뭐 횡령죄 같은 것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좀 번거로운 절차가 좀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이 법 시행이 개정이 돼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한 사람이 우리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차고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예보가 대신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주다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대행해줘서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소정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입금에 관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입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입금을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출금하려는 코인이 같은 코인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코인이 같은 네트워크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내려는 코인의 지갑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많이 예방이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주소 입력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네트워크 선택도 비중상 많이 차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일단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랑 이제 교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주소 입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QR코드 같은 것을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나와 있어서 주소가 잘 됐는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은 한 번씩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에 따라서 또 이런 피해들도 같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만 고집을 해서 투자자 보호를 아예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던가 암호화폐 관련된 것이 우리 제도적으로도 수용이 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던가 각종 의무도 일정 정도는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피해 구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정수호 변호사님은 특히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처리하고 있는 사건 비중을 보면
뭐 일반 민형사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증권, 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의 비중이 가장 많고요. 네. 물론 그것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자문을 드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뭐 암호화폐라던가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의 비중이 통상의 로펌보다는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형사 고소나 뭐 피의자를 제가 변호하는 사건 중에서도 그 범죄 매개체 중 하나로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매개가 된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임 사건의 40%가량이 이 암호화폐 관련된 피해 사례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맡아보시면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있다면, 피해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저희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시는 이제 의뢰인들도 몇 분 계셨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사기 네. 같은 어떤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저는 이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개업을 한 작년 이후에 기업 자문을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기 피해라던가 아니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암호화폐를 관련된 어떤 민사 사건 같은 것이 이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와서 조금 자문해서 뭐 소송으로도 좀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기 사건 유형일 것이고, 저희가 피해 사례 접수를 받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상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이제 1대1로 뭔가 그것을 거래 어떤 매개체를 삼으시기보다도 아니면 어떤 플랫폼 자체의 오류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에 어떤 사기 범죄에 노출이 되시던가 하는 이런 사례들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전국 각지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사실 집단 소송이나 단체 액션을 하기가 사실상은 어려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메신저 단체방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피해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고소라던가 소송을 함께 해보자라는 어떤 목소리를 일치시키는데도 굉장히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업비트 폴리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으고 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과연 이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좀 어떨까요? 네, 이거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이렇게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사실 이해관계도 전부 다 다르고 네. 뭐 예컨대 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더라도 전액 다 이렇게 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드니까 일정 금액만 좀 받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좀 종결을 해주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뭐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제 액션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추가로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주저하시는 분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네. 뭐 단독으로 이제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몇 배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또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라던가 이런 입장에서도 한 명에 대한 자료만 취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제 피해를 파악을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함께 고소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계라던가 이해관계도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법조 브로커는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법조 브로커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용어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약간 싫어하는 네.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법조 브로커 이제 브로커는 사실 소위 중간에서 이제 중개인, 에이전트 같은 것을 말하는 용어이면서 브로커리지, 즉 이제 중개에 따르는 어떤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플레이어를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법조 브로커는 이제 법조계에 있는 이런 브로커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뭐 변호사에게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여러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펌 장사를 이제 유도하든지, 아니면 꼭 한 변호사한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돌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이제 사건을 소개해주면서 중간에서 이제 알선 관련된 수수료를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유형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사건이 터지면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카페를 만든다든지, 뭐 땡땡땡 사건 피해자 모임 이런 이름으로,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피해 보신 분 모이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방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자기가 브로커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죠.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제 피해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좀 이제 수가 모집이 되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로는 뭔가 좀 소송을 이제 부추겨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액션을 진행하는 것이고, 좀 뜨뜻미지근하던지 아니면 조금 일정 수 이상이 모집이 안 되면 이제 방치해 버리고 뭐 다른 방을 만든다든지 떠나버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조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연적으로 수수료를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당연히 부추길 수밖에 없고요. 또 소송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소송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데 이렇게 소송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수수료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의 일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2차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죠. 특히 이 브로커들의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브로커라는 점을 절대 밝히지 않고요. 보통은 자기도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처럼 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메이드가 되면 슬쩍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피해자분들이 집단 소송을 할 때 변호사님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냐면 지금 사기를 당하신 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꼼꼼하게 스스로 알아보시기보다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인터넷으로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이렇게 어떤 액션을 성급하게 취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피해를 회복하시는 그 단계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법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고 그 법무법인이 뭘 하는 회사인지, 담당 변호사는 누군지 라는 점을 꼭 스스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광고만 많이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경력이 풍부한 회사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임료 같은 걸 입금하실 때 이게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법무법인 이름으로 된 입금 계좌에 수익금을, 착수금을 넣으셔야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